먼저 오늘 고혈압 강의 여러분들 임상에 나가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주요 질환, 우리나라 성인 질환의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병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게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또 당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근래에 와서 이 세 가지가 다 생활습관 관련 질환들이다 라고 해서 뿌리가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고혈압이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비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서양 사람들 기준에 의해서 봤었을 때 그랬는데 고혈압은 옛날부터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라고 얘기할 때 심혈관계 질환이잖아. 미국 사람들은 심장 쪽의 질환이 더 많아요. 고혈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더 많다는 얘기야. 뭐 MI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혈관성, 즉 고혈압이 더 많더라. 근데 아마 이거는 인트로덕토리한 얘기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오랜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 없던 시절에 어떻게 우리 남쪽에 가면 음식들이 경상도 쪽 음식이 어때? 짜죠. 예,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예. 이렇게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러지? 장아찌, 뭐 된장, 고추장 이렇게 절여 놓는 거? 쩐다는 게 아니고 절여 놓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또 된장, 고추장 이런 게 얼마나 또 나트륨 함유가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즐겨 먹고 또 국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 찌개 이런 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그 고혈압 그 발생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우리 먹는 거와 관련돼서 그렇게 많이들 유추를 합니다. 자, 고혈압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 중에 뭐 관상동맥 질환을 얘기할 때에도 리스크 팩터로 언급이 됐었죠. modifiable 리스크 팩터들 중에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이상지질혈증 다 modifiable 해요. 약 잘 먹고 생활습관 개선하면 얘네들도 다 컨트롤able 해요. 이렇게 고혈압은 본인 자체도 주요 질환이지만 다른 질환들의 주요 리스크 팩터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로 초점을 돌리면 심내혈관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스트로크까지 생각해서 왜 이 머리 쪽에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심혈관에 플러스 뇌혈관 하면은 이 브레인 쪽 가는 스트로크 혹은 뇌경색, 브레인 쪽에 일어나는 인팍션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니까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고혈압 21%, 뇌혈관 질환, 스트로크 35%나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풍이 걸리는 일들이 지난번에 제가 변비 얘기할 때 변비 강의할 때도 나왔지만 풍 마시는 분들 그게 이 스트로크이잖아. 고혈압을 평소에 갖고 있다가 그렇게 디벨롭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흡연, 스모킹도 관련된 리스크 팩터인데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커요? 하트 쪽에 더 위험하고 우리 고혈압 쪽에도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고혈압이 된다. 이 흡연도 이렇게 우리 하트 쪽, 디지즈 쪽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고혈압 쪽에 미치는 스모킹의 그 위험도는 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관상동맥에 미치는 영향보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이제 피지올로직한 거 잠깐만 리뷰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고혈압을 다 맞춰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피지올로지를 우리가 터치 안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이해하는 게 조금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습을 잠깐 합니다. 카디악 아웃풋은 하트레이트하고 스트로크 볼륨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스트로크 볼륨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나? 프릴로드. 매번 매 수축할 때마다 박출해내는 양을 우리가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영향하는 거 프릴로드. 다 아시는 거죠. 애프터로드, 그 다음에 심장 자체의 수축력들이 스트로크 볼륨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또 혈압을 조절하는 데에 관여하는 생리적인 요인 중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저항, 말초혈관 저항. 그래서 페리페럴 베스큘러 레지스턴스인데 어머 날라갔네. 미안하다. 오타가 있어요. 제가 정말 오타 너무 싫어하는데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PBR이라고 표현을 하죠. 말초혈관의 저항. 예. 그래서 또 보면 순환혈류량 제한된 공간 안에 생각해 보세요. 볼륨이 많아지면 그만큼 프레셔가 올라가지. 제가 펌프와 파이프의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언급했던 기억이 나요. 파이프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한된 공간인데 그 안에 혈류량이 늘어났다고 생각해봐. 가령 여러분들이 짜게 먹었어. 그럼 막 물을 들이키게 되죠. 응? 그러면 그만큼 유리나프스 나가지 않는 동안 여러분들 몸 안에 무게가 늘어나 있는 거지. 그쵸? 플루이드의 볼륨이 늘어난 거니까. 점성도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내용물이 혈구로 많이 띡할수록 그만큼 압력도 올라가는 거죠. 예. 또 그런가 하면 혈관벽의 탄력성도 중요해요. 이걸 또 긴장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탄력성이 떨어져서 어떻게? 나이 증가와 함께 고혈압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혈관이 얼마만큼 탄력적인지 이것도 우리 혈압을 통제하는 데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쉽게 우리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칼디악 아웃에 영향하는 SB 곱하기 heart rate, 스트로크 볼륨에 영향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다 건강사정 시간이나 기본간호 시간에서 배웠겠지만 기억해야 될 것, 펄스 프레셔, 우리가 맥압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뭔지, SBP와 DBP의 그 차이인데,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 스트로크 볼륨이다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또 mean arterial pressure를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포뮬라가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계산해봐, 여러분. 자기 혈압 알면 120에 80을 해갖고 한번 계산해보세요. 똑같이 나와요. 신기한데. 이 mean arterial pressure, 여러분 보통 mean, M-E-A-N, 이건 평균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mean은 DBP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SBP야, 그러니까 120에 80이면 뭐야? 100이어야 되잖아, mean이. 아니에요. 90한 3? 그 정도 나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20에 80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정도일 거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떤 프레셔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조직, 이 티슈 안으로 이 블러드 서플라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압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요한 압력이죠. 티슈 펄퓨전하고 관련된. 그래서 뭐 밸류가 이 수치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맥압을 3분의 1로 나눈 거를 DBP에다가 더하면 돼요. 맞죠? 두 가지를 다 계산해 봤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요 그림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교과서 1035페이지를 보면 심플하게 아주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잠깐 보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요 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뒤에 가서 나오는데 이 고혈압을 치료할 때에 이 약제들이 기가 막히게 이 생리적인 이 피지올로직 이 패스웨이를 다 알고 어디를 타겟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약제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혈압은 칼디악 아웃풋하고 전신혈관 저항, 시스테마틱 그 베스큘러 레지스턴스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고요. 먼저 칼디악 아웃풋, 심근 수축력, 그리고 혈액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자, 심근 수축력에 기여하는 게 여러분 다 배웠겠지만 심장의 베타. 근데 베타 중에서도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베타 1. 수용체가 컨트랙틸리티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MI 환자들 지금 심장 레스트 시켜줄 때에 베타 차단제를 처방해 준다 그랬잖아요. 차단시켜 주는 거야. 왜? 수축력에 관여하는 게 베타 1 수용체이기 때문입니다.
2가 아니라 1이라고 그랬어요. 폐가 베타 2.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지. 1은 하트가 하나니까 하나. 그렇게 기억하고 2는 우리 폐가 양쪽에 있으니까 2는 폐다. 폐에 관여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혈액량에 관여하는 요인들 여러분들이 이미 다 패서피지올로지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RAA,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심박 나트륨 배설 촉진 펩티드와 뇌 나트륨 이노 펩티드, 그래서 AMP, BMP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요. BMP는 나중에 congestive heart failure 쪽에 가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보게 될 거예요. 또 베소프레신, 또 항이뇨 호르몬 얘네들도 혈액량에 관여를 합니다. 예. 자,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전신혈관 저항에 관여하는 게 혈관의 직경, 다이아미터, 즉 파이프가 얼마나 넓은지, 그쵸? 만약에 이게 죽상경화증이나 이런 걸로 좁아져 있으면 혈관 저항력이 올라가겠지. 또 혈관 순응도, 이거는 우리 탄력성이나 긴장도하고 관련이 있겠죠. 혈관이 얼마만큼 우리의 혈압에 순조롭게 반응을 하는지, 늘어날 때 늘어나주고 유연하게 그러면 좋은데 뻣뻣하면 그쵸? 힘든 거지.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해주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자, 혈관 직경에 관여하는 요인, 그 스무스 머슬 톤, 그 다음에 또 혈관 순응도, 또 동맥경화증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아드레노 메들린이라든가 또 국소 매개체, 또 혈관 알파1 수용체 이런 것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블락시키느냐, 이런 걸로 약제들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혈압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도표는 아주 유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퍼텐션 얘기할게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하이퍼텐션은 프라이머리, 즉 에센셜 하이퍼텐션을 얘기합니다. 타입 2는 다른 질병 때문에 유래되는 다른 질병에 의한 세컨더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혈압은 대부분이 다 1차성 고혈압, 에센셜 고혈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데피니션은 너무 기본적인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다가 물어봐도 140에 90 이상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랬는데 140에 90이라고 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도 140에 90 이상이었어. 변하지 않아. 그런데 2013년에 미국에서 이 고혈압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셔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10년에 한 번씩 이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JNC라는 약어로 제가 그냥 얘기하겠는데 JNC8 8번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JNC8이 처음으로 어떤 거를 했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압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뒤에 나오나? 여러분 70세 이상의 75%가 다 고혈압 환자예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 고혈압이 아니세요. 평소 싱겁게 드셔갖고. 네. 자, 이 정도로 여러분 근데 고혈압 약물들이 부작용이 많거든 또. 안 그래도 가령 예를 들면 드라이 마우스. 나이 드시면서 점점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혈압약을 먹으면 더 바짝바짝 마르거든. 근데 드라이 마우스 제가 구강 관련 질환 때 강의했지만 드라이 마우스이면 인펙션의 위험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목마른 정도가 아니야. 그냥 쫙쫙 이런 드라이 마우스를 못 견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나이가 들면 다 고혈압 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좀 유연하게 가자. 그래서 JNC8이 처음으로 연령에 따라 구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60세 이상이면, 여러분 65세가 아니에요. 60세 이상이면 150에 90 이상일 때만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간주하자. 그래서 그 140에서 150 사이에 있는 경우는 굳이 약을 안 먹어도 되게끔 대신 생활습관 개선을 처방해 주죠. 그걸 하라고. 예, 이게 아주 큰 변화였어요. 예.
JNC 8이 나왔다고 해서 JNC 7을 버리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이따 JNC 7에 대한 이야기를 또 뒤에 가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게요. 자, 유병률 30세 이상에서 3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30세 이상 성인의 3분의 1 정도는 다 고혈압이래,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고혈압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야. 많은 경우 그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건강검진, 전 국민 건강검진을 해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2년마다 해주잖아, 40살이 넘어가면. 근데 그 전에는 모르고 병원도 안 가다가 병원 안 가는 걸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 건강에 대한 이 헬스 빌리프를 보면 사람들마다 다양한 나름의 그 체계를, 사고 체계를 갖고 있어, 건강에 대해서. 근데 병원에 안 가서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았대. 근데 어느 날 소변도 안 나오고 너무 몸이 막 붓고 이상해서 갔더니 키드니가 다 망가진 거야. 근데 키드니가 왜 망가졌겠어? 오랫동안 고혈압이었던 거예요. 고혈압이 그 높은 프레셔를 갖고 키드니를 계속 10년, 20년 프레셔로 계속 가해 주니까 키드니가 결국 망가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오는 거야. 그래서 고혈압도요, 많은 경우 여러분 드라마에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때 막 이렇게 뒷목 잡는 거 나오죠. 그거 역시 할리우드 액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MRI 할 때 하고 막 코끼리가 가슴에 나를 짓누르고 앉아있다. 이것도 다 할리우드 같은데 제가 봤다 그랬죠? 실제 그 정도로 아프다고. 근데 고혈압도 막 올라갈 때는 뒷목이 땡기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평소에 고혈압은 증상이 없다는 거. 그래서 얘 닉네임이, 애칭은 아니지만 닉네임이 사일런트 킬러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고혈압이 문제다. 근데 진단을 받았어. 어쨌든 받은 것까지는 다행이야. 약을 먹느냐, 약을 제대로 이행한 이건 또 다른 이슈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그래서 우리 널싱이 아주 중요하다. 응? 고혈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건 바로 널싱 케어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강의 마무리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상동맥 질환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 고혈압이 어느 종족한테 많을까? 약간 우리 한국인데 왜 미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글로벌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고 흑인이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 잘 드는 고혈압 처방해줬다가 흑인한테는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에비던스로 다 나온 것들이야. 자, 흑인이 가장 고혈압에 노출이 많습니다. 또 이 얘기를 하면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은 이렇게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질환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마사이족 막 뛰어다니잖아. 그쵸? 근데 미국 흑인들은 다 운전하고 다니고, 미국 시스템이 그래. 우리나라가 이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좋아해. 복잡해도 fun hell이라고 그래. fun hell. 지옥 같지만 재미있는. 우리나라 이 지하철, 버스 저렴하죠? 깨끗하죠? 너무 잘 돼 있어. 어디든지 못 가는 데가 없어. 근데 미국만 해도 다 마이카,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안 돼. 버스가 더 비싸요. 그 버스 스몰 타이어 탈 수 있어. 그 정도로, 예.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은 많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먹는 것도, 아프리카는 초원이라잖아. 베지터블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가는 곳마다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뭐 얼마나 많아. 그냥 정말 you just name it. 너무 많거든. 이 프랜차이즈들이. 자,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많은데 특히 미국에 사는 흑인들이 많은 이유. 이거가 저는 이 생활 습관, 이 문화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때 미국에 이것도 한때였어. 물론 지금도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겠는데 한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연구자들이 뭐였냐면 이거는 순 인종차별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증권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봐봐. 가족들은 잘 먹고 잘 사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일찍 단명하더라고요. 예. 맨날 막 증권 올라가고 증시 그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막 항상 업되어 있잖아. SNS가 저기 시스테마틱 너비스 시스템 우리 그 소셜 네트워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SNS가 항상 업되어 있으니까 막 열받고 막 어그레시브하고 막 공격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어느 날 훅 가는 거야. 유산을 많이 남겨놓고 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직업적인 거 그걸 다 통틀어서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런 영향이 크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흑인들이 미국에 사는 흑인들은 역사가 노예로 시작을 했잖아. 저만 해도 미국에 가서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자 미국에 가서 간호사로 일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물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 가서 딱 다 내가 영어를 안 해주면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영어를 해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휴먼 바디는 똑같고 그쵸? 제가 널싱을 한 덕분에 미국에 전문직인 병원에서 미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우. 영어를 미국 애보다 좀 못한다고 해서 월급을 깎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쵸? 모든 게 합리적이고 페어하고 소외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흑인들이 느끼는 이 소외감이나 차별은 한국에서 온 저 같은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예, 흑인들이 사는 지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차별 때문에 흑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 많다. 그래서 한때 이런 걸로 연구비 받아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뭐 여기저기 초청 다니시면서 발표하시고 근데 it could be true. 그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그래서 한때 막 이러니까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다 이렇게 동의해 줬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까 결국은 더 큰 맥락에서 봤었을 때 이런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고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식이라는 게요. 이것도 약간의 사회적인 어떤 현상과 정치와 이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 때문에 자료를 마니플레이트하고 조작을 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들이 있어서 연구의 경향이라던가 그걸 통해서 또 밝혀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예, 생활 습관이라는 게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남자고 여자고 다 혈압이 다른 레이스, 에스닉 그룹보다 더 높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흑인들도 어떨까? Maybe. 예.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심한 나라일수록 더 그게 있겠죠. 그쵸? 그리고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 55세까지는 남자가 더 고혈압에 이완이 잘 됩니다. 그러다가 여자들은 폐경 이후에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75세 이후에 고혈압 환자들의 아웃컴을 살펴봤더니 여자가 더 위험한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간성동맥 질환 때하고도 비슷하죠. 네. 자, 또 하나. 55세 때까지는 노멀텐시브, 혈압이 정상이었다 해도 남은 여생 동안 고혈압으로 디벨롭할 수 있는 위험은 90%나 된대요. 그래서 내가 55세 때까지 나 혈압 괜찮으니까 안심이 아니에요. 저도 혈압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 같은 거 절대 짜게 안 먹고 그쵸? 그리고 운동 규칙적으로 해주고 예. 그렇게 해야 관리를 계속 해줘야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죠. 저는 반드시 the rest of 10% 안에 들 거예요. 이런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도 사세요. 아셨죠? 자, 여러분 20세의 5%가 고혈압이래요. 그럼 여기에 5% 고혈압이라는 얘기야. 자, 뭐라 그랬지? 여러분 가족력 있는 경우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고혈압이 이미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도 안심하지 말고 아빠 저랑 같이 운동해요. 엄마 제가 같이 나가드릴까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자고 하고 음식이 싱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싱겁게 해줘도 맛있게 먹고 엄마들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싱겁게 했는데 다들 안 먹는 거야. 고기 없다고 신경질 내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식이습관 개선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약해서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족 단위로 그렇게 가면 좋겠죠. 어버이날은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By the way. 자, 그래서
20대 때 5%. 여러분,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다고 해서 그건 슬픈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리스크 팩터를 알고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언셋 늦춰주거나 프로그레스를 어떻게 슬로우 다운 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60대 절반 이상이 고혈압, 70세 이상은 4명 중에 3분이 다 고혈압이에요. 근데 고혈압만 있으면 또 좋게 합병증이 생기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측정하는 거는 기본간호학에서 배웠죠? 예, 한 번만 측정하고 너 고혈압이다 이거 아니에요. 2번 이상 측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컨펌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양쪽 팔에서 다 측정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혈압 측정하기 전에 커피, 흡연 다 삼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가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제 동료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고혈압이라고 병원에 가면 막 160에 90 이렇게 나온대요. 뭐 160에 100. 근데 집에서 재면 백투 노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요. 그래서 그럼 제가 또 상담을 해주죠. 응? 자, 이걸 화이트 코트 신드롬 혹은 피노미넌이라고 불러요. 병원만 가면 화이트 코트만. 그럼 의사들 간호사들 화이트 코트 입지 말라 그럴까? 굉장히 심리적인 거야. 응? 긴장이 되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뭐 일주일 동안이든 한 달치든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해서 갖고 가서 보여주면 좋겠죠. 내가 병원만 오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show me the evidence. 그래서 나 매일 아침 측정한 결과다. 의사한테 가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false positive hypertension으로 약을 먹어야 될 이유는 없죠. 자, 또 우리 혈압을 기억해야 될 때 diurnal rhythm change가 있죠. 혈압이 가장 낮은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이른 아침 시간이에요. 또 혈압이 제일 높이 올라가는 시간 늦은 오후나 이른 초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혈압이 이렇게 하루에도 혈압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예요. 혈압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혈압이 올라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떻게 자꾸 시간이 가는데 할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너무 많고. 자, 사일런트 킬러라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증상이 있다면 헤데이크, 특별히 악시피털, 그러니까 이 뒷골 잡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갑자기 혈압이 마구 올라갔다 그러면 의식의 변화도 올 수 있겠죠. 컨퓨전, 이 정도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또 밤에 화장실 가는 거, 낙투리아, 너자, 버미팅, 그리고 이 눈 쪽에 디스터번스가 올 수가 있어요. 시력에. 또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합병증이죠. 주요 장기를 손상시켜요. 여러분, 이 프레셔로 계속 우리의 그 소프트한 주요 장기들을 친다고 생각해봐. 매번. 응? 수축할 때마다 혈관벽에 부딪히는 그 프레셔가 주요 장기, 그래서 키드니 망가뜨리죠. 헐트도 점점 비대해지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장기들이 망가진 합병증의 사진들을 뒤에서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를 어세스할 때 단순히 혈압만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블러드 프레셔만 딸랑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리스크 팩터가 있는지, 그리고 합병증을 생각해서 렁 사운드 또 압도미널 어세스먼트를 해줘야 돼요. 렁 사운드에서 여러분들이 렁 사운드래. 헐 사운드에서 여러분들이 뭘 들을 수 있을까? 고혈압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 응? S? 제가 강의했었는데. 원 손 들어봐. S2? 당연히 S1, S2는 들려야지. 정상이니까 살아있으면. 근데 비정상이 뭐지? S3 and 4G. 그중에 오랜 고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릴 수 있는 건 뭐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질문하고 답 주고 안 할 거야.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압도문은 왜 봐야 될까? 우리가 합병증을 생각해야 되거든. 그 트리플 A라고 하는데 트리플 A, A가 AAA 뭐냐면 그 저기 압도먼에 있는 압도미널 에테리얼 애뉴리즘. 그래서 복부
그러니까 에오릭의 복부 대동맥에 애뉴리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이퍼텐션이 그래서 그 이니셜 AAA를 따서 트리플 A라고 부르는데 미국에 트리플 A라는 카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상이 되지만 어쨌든 AAA가 이 고혈압이 있으면 어느 날 혈압이 컨트롤 안 되죠?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 대동맥류, 복부 대동맥류에 대한 강의는 제가 2주 후에 여러분들하고 할게요. 예. 그래서 이런 합병증들이 디벨롭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바이탈사인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장기들에 대한 다 여러분들이 어세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 외에 디지니스, 팔피테이션, 체스트 페인도 있을 수 있고 패티그 그리고 고혈압이 이제 오래되면 활동 지속성 장애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디스미아, SOB, 그리고 코피 같은 것도 혈압 때문에 그 연약한 부위가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단적 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단순히 혈압만이 아니라 관련된 합병증을 찾아내기 위해서 EKG도 찍어야 되고 키드니 상태 보기 위해서 소변 검사도 하고 혈당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해질이라던가 또 관련된 죽상경화증, 죽상동맥경화증 이런 것도 살펴보기 위해서 관련된 리포프로틴 프로파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다 파악을 하겠죠. 자, 그래서 고혈압하고만 관련된 개선 가능한 요인 훑고 갈게요. 자, 하이소듐 인테이크 그리고 평소에 칼륨 섭취가 낮은 경우. 그래서 그동안은 소듐 인테이크를 낮추는 것만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이 아닐지 벌써 꽤 됐어요. 포타슘 섭취를 올려주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리는 건 아니지만 포타슘이 낮은 사람들한테서 혈압이 올라가더라라는 결과들이 있어서 포타슘 섭취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써줍니다. 포타슘 서플리먼트를 좋은 거 뭐라 그랬지? 바나나. 기억하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커피 많이 먹고 화장실 많이 간 날 바나나 먹는다 그랬잖아. 자, 또 칼슘, 매그네슘 이런 것들을 적게 먹었을 때 고혈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비시티, 비만, 익세시브 알코올, 과음하는 거, 그리고 인슐린 레지스턴스, 스모킹, 그 다음에 운동하지 않는 앉아만 지내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또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투스 여러분 아무래도 인컴이나 교육 수준이 낮으신 분들에게 좀 더 고혈압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 또 lack of sleep, 수면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개선 불가능한 요인, 레이스 얘기했고요. 가족력, 그 다음에 유전적인 거, 에이징 이런 것들. 그래서 노화에 따른 변화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주요 장기에 어떤 데미지를 일으키느냐? 이거는 고혈압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을 때, 특히 컨트롤되지 않은 블러드 프레셔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카디오베스큘라에 여러분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하이퍼텐션이 주요 리스크 팩터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heart failure. 이거는 제가 성인간호학 5에 가서 여러분 강의하도록 할게요. 심부전 혹은 심장 기능 상실로 번역이 되는데 너무 슬픈 거야. failure야. heart가 fail 했대. 너무 슬픈 표현이에요. 예. 그 다음에 left ventricle dysfunction. 그래서 left ventricle이 막 커져 있는 그런 소견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peripheral artery disease, 말초 동맥 질환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신경계 가보면 뇌경색, 뇌출혈, 또 키드니는 결국 이 사구체 여과율을 떨어뜨리고요. 세뇨관 기능 부전 같은 걸 가져와서 우리가 소변 검사했었을 때 소변에 프로틴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프로틴이 검출이 된다던가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 같은 게 발견되고 또 미세 혈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크레아틴이 우리가 1.5가 넘어가는 그런 소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심실 비대 보세요. 보라 그랬는데 사라졌는데 한 번 더 눌렀더니 어떡하지? 잠깐만, 여기 있다. 이게 정상인데 여기 봐. 이렇게 좌심실이 비대해져 있으니까 수축을 해줘도, 그러니까 수축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고혈압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동안에 점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서 수축하는 게 비효율적이 되겠죠? 예. 그리고 하이퍼트로피 된 그런 소견이었고요. 말초혈관도 보면 이제 여기 이쪽이 막혀 있는 것만 딱 따로 띄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소견이에요. 그래서 페리페럴 알터리얼 디지즈를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약해진 쪽이 고혈압으로 말미암아 터져버려서 이쪽 부위가 손상되는 부어오르고 그렇게 되겠죠. 여기는 막혀서 그 주변에 인팍션 똑같죠, 여러분. 인팍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터지는 거고 하나는 인팍트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막힘에 의해서. 자, 그런가 하면 키드니가 이건 정상인데 오랫동안 고혈압에 시달린 키드니 이렇게 작아지고 딱딱해지는 소견이 있고요. 또 눈도, 그래서 안과 검사도 주기적으로 다녀야 돼요.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우리 망막이 이렇게 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면 이쪽은 비정상적인 황반부의 출혈과 삼출이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자, 그래서 JNC-8이 2013년도 12월에 나왔어요. 2003년에 나오고 왜 안 나오지 저는 되게 기다렸었어요. 근데 벌써 그게 6년 전 얘기네. 와우. 2013년 12월에 딱 나왔을 때 얼른 제가 사람들한테 다 돌렸어. 야, 드디어 JNC-8이 나왔다. JNC-7이 나왔던 게 제가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널스 프랙티셔너 공부할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막 의대 교수님이 우리 양의학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막 흥분하셔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처방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생소한 거야. 그때만 해도 JNC-7이 굉장히 뉴 파라다임 시프트였거든. 약을 처방 안 하고 운동하고 식이를 하라고 그래서 환자들이 의사가 처방을 안 해주면 약을 안 주면 진료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되게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었어요. 그게 2003년이었는데 2013년에 나온 8은 뭐가 달라졌는가. 그래서 아까 말한 에이지 구분이 60세 이상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굳이 약을 안 먹고 갈 수 있는 연령층 60세 이상을 좀 구분해 줬다는 게 하나의 그거고요. 이제 하나하나 있다가 제가 설명해 주겠지만 약제 쓰는 거에서도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예. 그리고 타겟 블러드 프레셔, 즉 강압, 압력을 낮춰야 되는 거니까 강압 목표 설정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 7하고 8 그것도 뒤에 가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밑줄 큰 거 한번 보세요. For all persons with hypertension. 자, 고혈압을 가진 모든 사람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the potential benefits of a healthy diet, weight control, and regular exercise cannot be overemphasized. 이 영어 표현은 미국 사람들이 참 즐겨 쓰는 표현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 즉 아까 말한 저염, 저지방, 뒤에 소개하겠지만 내시 다이어트가 고혈압에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다이어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표의 다이어트하고 다르게 이거는 굉장히 치료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다이어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웨이트 컨트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을 먹어도 해야 되고 약을 먹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해야 되겠죠. 예. These lifestyle treatment have the potential to improve blood pressure control and even reduce medication needs.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간호학과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고혈압 한번 약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며? 뭐 이런 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자, 이제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왜? 주변에 고혈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JNC-8이 얘기했어요. 블러드 프레셔를 임프루브 시킨다. 이건 높인다는 얘기가 아니지. 낮춘다는 얘기지. 개선시킨다는 거니까. Even reduce medication needs. 약물 복용의 요구를 낮춰줄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18세 이상의 고혈압으로 진단받는 사람은 일단 모든 사람이 라이프스타일 이너벤션을 continue throughout the management. 고혈압 관리하는 내내 해야 된다라는 거. It cannot be overemphasized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테라피틱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이미 관상동맥 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비만하다면 체중 감량하는 게 좋겠고요. 비만하지 않으면 굳이 체중 감량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하는 동안에 또 감량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로우 팻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해 주니까 예 그렇겠죠.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거 이거는 여담인데 여러분 운동을 하면 해줄수록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는 머슬을 키워주잖아. 왜 살이 안 빠지지? 안 빠져요. 그 이유는 머슬이 크기 때문에. 머슬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초창기에는 살이 약간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어. 왜? 물이 빠져서 그래. 땀 흘려서. 그건 다시 물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하이드레이션은 아주 중요해요. 여담이에요. 그 다음에 대시 다이어트. 소듐 섭취의 감소를 강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시의 그 요약. 대시는 어떤 다이어트냐? 다 기억하죠? 성인 간호학 2에서 제가 여러 번 했잖아. low fat, low sodium, high 파이버, 식이섬유. 그쵸? 예, 그래서 파이버를 많이 올려주는.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해라. 당뇨가 아닌 이상은. 당뇨이면 과일 섭취를 강조하면 안 되죠. 혈당을 올리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과일과 채소.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돼. 제가 또 한번 얘기해 줬죠. 과일과 채소, 과일이나 채소 이렇게 얘기했더니 번역을 잘못해서 했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달콤, 새콤한 과일만 먹었던 거야. 그래갖고 우리나라 국민들 혈당이 더 올라갔었대. 그래서 과일과 채소예요. 알았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설탕 섭취 줄여야 되겠고요. 근데 아무래도 외식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소디움과 설탕의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음식의 간을 인상적으로 남겨야 또 오거든, 손님이. 그러니까 맛있게 하느라고 간을 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을 즐겨하는 거 이것도 좀 줄이면 훨씬 집밥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케이? 규칙적인 운동 이거는 이미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 그리고 아까 스트레스 얘기도 했잖아요. 스트레스도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왜 가끔 막 이렇게 바람 쐬러 막 스트레스 막 올라갈 때 잠깐 쉬어주는 거 좋듯이 운동을 해주면 혈압도 개선되는 것 못지않게 스트레스 감소로 말미암아 혈압이 또 감소되는 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될 거 운동하기 전에 고혈압 환자들이 리스크 팩터가 2개 이상인 3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엑서사이즈 트레드밀, 엑서사이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 사람의 운동량을 어느 정도로 해주는 게 좋을지 평소 운동 안 하던 분이라면 일반 정상 건강 여러분들 나이에 20대 성인이면 괜찮은데 30세 이상 리스크 팩터가 2개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이런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의 베네핏 그 다음에 요 그림도 우리 교과서에 있는데 아주 번역을 잘 해놨어요. 1039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한다부터 볼까요? 그래서 Institute Lifestyle Modification 생활습관 개선 해서 디렉션이 어떻게 가? 왼쪽으로 가죠. 저 왼쪽이래.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블러드 프레셔가 이제 높다면 그래서 높은 기준 140에 90이 넘는다고 하면 혹은 150에 90이 넘는 60세 이상의 성인 어른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줄까? 보세요. 자, 그럼 어떤 약물을 먹어야 될까?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해줘도 여전히 혈압이 높다 하면 이제는 약물을 먹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진단적 기준은 약물 치료를 요구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물을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컴펠링 인디케이터가 있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동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컴펠링 인디케이터가 없는 단순한 고혈압을 얘기할게요. 왼쪽을 보세요. no야. 없대. 그런 거 없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테이지 1 하이퍼텐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컴펠링 인디케이터도 없지만
스테이지 1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면 이거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의 개념은 JNC7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높지 않은 고혈압.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이아자이드 유레틱스. 그래서 다이아자이드 계통의 이뇨제를 대부분 먼저 처방을 해줍니다. 예,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고혈압에서는 또 그 외에 뭐 CCB라던가 ACE 인히비터, ARB 같은 것들을 처방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이 있는데 흑인들은 CCB가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CCB 혹은 다이아자이드. 예. 자, 그러면 그런데 스테이지 2, 그러니까 이 경우는 160이 넘는, 160에 100이 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떻게? 혈압이 더 높으니까 콤비네이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약제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즉 병용요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디아자이드 플러스 이제 지금 제시한 그룹 중에 포함을 해서 2가지 이상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usually thiazide type diuretic and ACE inhibitor or ARB or BB or CCB. 근데 어쨌든 two drug combination에서 대부분 다이아자이드 혹은 CCB를 반드시 포함하는 걸 권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좀 복잡한 고혈압, 즉 동반 질환인 예를 들면 그 키드니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당뇨가 있다. 이런 경우에 그럴 때 우리가 컴펠링 인디케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 어떤 약제를 쓰는지 이 박스 안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러드 프레셔가 너무 높다. 그럴 때에는 용량을 최대화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강압 목표로 세웠던 140에 90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아래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약을 용량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 하나 더 그래서 3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고혈압 스페셜리스트라고 있어요. 의사들 중에서도 고혈압에만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런 분들한테 리퍼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약을 쓰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면. 오케이? 자, 여러분 약에 대한 얘기 할게요. 이제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했고 그걸로 또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 우리 약을 줘야 돼요. 약을 먹으면 고혈압으로 말미암은 합병증들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MI는 거의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감량이 되고요. 스트로크는 40%까지 발생률을 줄일 수가 있고요. 하트 페일리어, 심부전은 절반까지 감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반드시 복용하도록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그 피지올로지 체계를 보여줬잖아요. 이 약제들이 이렇게 개발이 됐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다이유레틱스, 뭐 CCB, ARB,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ACE 인히비터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거 외에도 쓸 수 있는 약은 더 있어요. 그런데 JNC8이 바로 주로 써야 되는 약을 이렇게 딱 구분을 해준 거야.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경우 또 이 A라는 사람한테 맞는 약이 B라는 사람한테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약 베타 블로커. 사실 베타 블로커는 과거에도 많이 썼는데 고혈압에도 왜 혈압을 떨어뜨려 주거든. 그런데 수축력에 좀 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MI 쪽에는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는 약이죠. 혹은 AFib 기억하시죠 여러분? AFib 같은 경우에 주지만 그런데 고혈압에는 제일 먼저 고려되는 약은 아닌 거예요. 이게 달라졌어. ACE에서. 그러나 여전히 쓸 수 있어. 왜? 아까 약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2개 혹은 3개 써야 되는 경우 생기면 뭐 예를 들어서 딱꼭지를 계속하는 부작용이 있어.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인히비터를 먹는 경우 흔한 부작용이 딱꼭질이거든요. 드라이하게 계속 해대는. 여러분 딱꼭지를 내내 하고 사는 건 못 견뎌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 약을 바꿔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제시한 약을 못 먹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약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라블로커 또 센트럴 액팅 심파톨라이틱스 그 다음에 뭐
이런 또 베조다일레이터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를 블락시키는지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약들이 어디 생리적인 기전에 어디를 타겟으로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들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하이퍼텐션 관리에 있어서 약물 치료를 하는 목적은 뭐냐? 혈압을 떨어뜨리는 강압 효과가 바로 기대되는 아웃컴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하지? 우리 심혈관과 심장 합병증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혹은 저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ultimately 어떻게? 모텔러티를 낮추기 위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recommendation 1 through 5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blood pressure의 definition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죠? 전에는 7 때는 다이아베틱이나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에게서 골 블러드 프레셔를 더 어그레시브하게 내리자고 했었어요. 130에 80까지 내리자고. 근데 이번에 에잇은 우리 조금 여유 있게 가자. 그래서 똑같이 그냥 140에 90으로 통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더 어그레시브하게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당뇨 환자를 포함해서 초기 엔타이 하이퍼텐시브 메디케이션은 다이아자이드 계통의 이뇨제, CCB, ACE inhibitor or ARB를 포함해서 처방을 해줘라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크로닉 키드니 디스오더가 있는 18세 이상의 환자다라고 하면 신장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ACE inhibitor나 ARB가 포함이 돼야 돼요. 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키드니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하이퍼텐션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당뇨의 합병증이 또 키드니 망가뜨리는 거거든. 고혈압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경우에도 ACE inhibitor나 ARB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한 사람한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쓰진 않아요. ACE inhibitor나 ARB를. 오케이? 여러분, 내가 처방할 것도 아닌데 이걸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가끔 환자들이 의사한테도 여러 명한테 갈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A 닥터한테 가는 정보가 내가 B 닥터한테 갈 때 딱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의료비가 싸다 보니까 환자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많이 갖고 있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약을 먹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간혹 의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어야지. 왜? 환자의 세이프티를 위한 거예요. 치료의 아웃컴을 높이기 위해서. 그쵸? 응? 그게 우리 퀄리티 오브 너싱 케어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럼 다이아자이드 계통의 약제 잠깐 보고 갈게요. 얘는 제일 먼저 처방되는 약제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흔히 많이 쓰이는 약 다이유레어 상품명이고요. 클로르다이아자이드 제네릭 네임입니다. 얘의 기전은 심플해요. 우리 circulating blood volume 안에 염분하고 수분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circulating blood volume을 줄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린 아웃풋이 많아지면 같이 나가는 건 나트륨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 이 다이아자이드 계통의 약 이뇨제가 참 다양하게 많은데 다이아자이드 계통의 이뇨제는 유린 아웃풋이 많아지면서 나트륨도 없어지지만 포타슘도 없어져요. 그래서 스마트 널스는 포타슘 레벨을 계속 지켜봐 주는 거죠. 그래서 포타슘 서플리멘트가 처방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약을 맘 놓고 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통풍이라던가 신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 아까 다이아자이드 계통 제일 먼저 고려되는 약제라고 했잖아요. 모든 환자들한테. 근데 신기능이 너무 손상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장의 혈류를 너무 낮추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나트륨 혈증의 병력이 있으면 그때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사이드 이펙트 전해질 불균형뿐만 아니라 볼륨이 많이 빠져나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체위성 저혈압 특히 노인분들한테서 더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장실 간다고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라고 여러분.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약재 하나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환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교과서가 약물에 있어서 그쪽을 보면 잘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기 바래요. 오케이? 자, 그런가 하면 통풍이 있는 환자, 가웃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있는 환자들한테 안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칼륨 혈증 있으면 부정맥이 오기가 쉽겠죠. 그래서 막 PBC가 막 EKG 달고 있는 환자라면 나타나는 게 보여질 거고요. 또 그 글루코스 토러런스가 떨어져서 혈당이 올라가기도 해요. 예,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 또 디슬리피데미아, 또 성기능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또 전신 권태감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합니다. 네. 자, ACE 이니비터 얘는 토탈 페리페럴 레지스턴스 즉 후부하를 감소시켜 주는데 효과가 있는 약이고요. 캡토프릴, 에나라프릴, 라미프릴, 프릴, 그쵸? 제네릭 네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재들이 많이 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상품명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세트, 카프릴, 이니베이스, 트리테이스, 제스트리얼 이름은 그대로 쓰더라고요. 이런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얘는 또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과로 혈압을 떨어뜨려 준다. 그래서 특별히 MI 환자 때도 쓰지만 그쵸? 그때도 봤죠 우리 고혈압에서도 우리가 처방해 주는 약이고 특히 다이아베틱 네프로패티 다이아베틱으로 말미암은 신기능 손상을 늦춰주는 아까 키드니를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자, 사이드 이펙트로 마른 기침, 하이퍼칼레미아, 또 바이라테럴 리널 아러리 스테노시스 이런 경우에는 신장으로 가는 그게 다 뭐랄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기사항에도 리날 임페어먼트가 있어요. 또 드물지만 엔지오 에데마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포타슘 수치 이걸 에이스 이니비터를 먹으면서 포타슘 서플리멘트까지 먹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다이우레틱스 먹을 때 포타슘 서플리먼트 같이 복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처방전이 바뀌었어. 에이스 이니비터가 됐어. 그래서 의사가 다이우레틱스는 디스컨티뉴 해놨어요. 근데 깜빡 잊고 포타슘은 디스컨티뉴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거 알려줘야 돼요. 에이스 이니비터 먹고 있는 동안에는 포타슘이 낮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서플리먼트까지 먹어주면 오히려 이번에는 하이퍼칼레미아가 될 수 있으니까 해야 되고 또 비유엔 크레아티닌 수치 워치아웃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ARB는 에이스 이니비터 아까 말한 마른 기침 이런 것 때문에 못 견뎌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을 때 에이스 이니비터를 디스컨티뉴 시켜주고 대체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ARB가. 그래서 얘도 페리페럴 레지스턴스를 낮춰주는 효과는 같고요. 로스알탄, 그래서 코자라는 약이 있고요. 한국에는 아타칸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갑니다. 예. 사이드 이펙트 얘도 또 기침을 안 하는 그런 쪽이라고 하지만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에이스 이니비터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적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기침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 에이스 이니비터보다는 훨씬 적다. 예. 금기사항 임신부한테 줄 수 없고요. 리노베스큘라 디지즈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흑인이 아까 CCB 쪽에 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근데 반면에 에이스 이니비터나 ARB는 흑인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예. 역시 얘도 칼륨 보충제나 칼륨이 들어가 있는 소금 먹으면 안 된다. 예. 하이퍼칼레미아를 또 야기할 수가 있다. 기억하시고 CCB도 애프터로드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 및 문위근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확장하는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자, 과거에 제가 처음 그 대학 졸업하고 임상에 있었을 때는 이 하트 계통의 약들은 시간을 반드시 맞춰서 줘야 돼. 그러니까 뭐 TID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TID를 여러분 딱
Q8 hours 이렇게 표현해야지. TID 이러면 이거는 보통 아침 뭐 8시에 주고 뭐 2시쯤 주고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딱딱 페이스된 건 아니었거든. 뭐 BID도 Q12면 뭐 10시 이렇게 주지만 BID 그러면 보통 10시에 주고 6시에 주고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카디오바스큘라 계통의 약들은 정확히 페이스드하게 Q12, 뭐 Q6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약을 먹는 것도 까먹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왜 비타민도 안 먹는다 그랬잖아. 응? 잘 까먹어서. 그런데 어른들이 노인분들 보면 먹는 약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거는 every 6 hours 먹어라? 그거 지키겠어요? 먹으려고 해도 까먹어서 못 먹어. 그리고 어쩌다 보면 벌써 시간이 지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우리 간호사들이 약 시간을 챙겨주기 때문에 환자들이 정확히 먹지만 환자의 약물 순응도를 위해서 제약회사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약을 잘 팔아먹으려고 고민도 했겠지만 어떻게 하면 약효도 잘 높이고 환자들이 약을 잘 먹을까 고민한 게 롱액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6시간마다 먹는 거 아주 힘들어요. 챙겨주기도 힘들고 환자도 약효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약에 대한 불신도 많아지고. 예. 자, 그래서 롱액팅 칼슘 채널 블로커, 특히 칼슘 채널 블로커는 과거에 Q6 hours 이렇게 주는 약들이 많았거든. 프로카리아 같은 경우, 리페디파인 이런 약이. 자, 두 가지 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디하이드로피리다인스 계통의 약을 보세요. 얘는 헐트보다 동맥종에 더 효과를 주는 그런 약제입니다. 또 다른 군의 약은 심장 수축력에 또 효과를 줘서 즉 동맥보다는 헐트에 더 효과가 있는 약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pay attention, 고혈압의 차원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약들은 방금 소개했던 프로카리아, 니페디파인이라던가 혹은 노바스크, 엠로디파인 이런 약들이 되겠죠. 네, 얘네들은 하루에이트 떨어뜨려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완기가 증가가 되니까 관상동맥에 있어서도 관류도 더 개선시켜주는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이 말초동맥 혈관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사이드 이펙트, 테키칼디아, 플러싱, 손 발목이 붓거나 변비, 두통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고혈압 관리 또 이번에 JNC-AC 제시한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140에 90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성취를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아까 얘기했죠. 게시했던 동일한 약물의 용량을 일단 올려요. 혹은 약을 하나 더 추가해서 병용요법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병용요법으로 갈 때 약제는 아까 소개했던 다이아자이드로 먼저 시작한다 그랬지.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라고? CCB 또 ACE inhibitor or R. 그치? 그 군에서 먼저 더 추가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약을 먹는 동안에 계속해서 블러드 프레셔를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목표한 블러드 프레셔에 이를 때까지 처방전을 계속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약 처방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제대로 이 약효가 이 환자로 하여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감독해줘야 돼요. 서베일런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듣고 있나요? Are you following me? 오케이. 그렇다고 믿고 가겠습니다. 자, 두 개의 약물로도 타겟 블러드 프레셔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세 번째 약을 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또 한 번 더 얘기해요. 동일한 환자한테 ACE inhibitor하고 ARB를 동시에 주지 않는다. 이거 아니면 저거요. One over the other예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R6, Recommendation 6에서 제시됐던 그 약물만으로 목표 혈압에 이르지 못하면 가끔 이렇게 금기사항에 해당되는 게 있잖아. 내가 키드니가 너무 망가져서 혹은
가우트가 있어서 뭐 못 쓰는 약들이 있어. 그럴 경우에는 금기이거나 목표혈압을 성취하기 위해서 3개 이상이 필요하면 그때는 아까 말했던 그 R6에서 제시했던 약 외에 다른 약들도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롱액팅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이 제일 좋다. 심장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고혈압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일반인들이 맨날 질문하는 것들 한번 볼까요?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내성이 생겨서 계속 먹어야 한다면서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세요. 또 증상이 없으면 혈압이 조절된 거니까 약을 그만 써도 되죠? 이런 질문도 물어보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 참 뭐랄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바른 정보라기보다 카더라라는 정보가 우리나라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항생제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다 먹어야 되는데 증상이 나아졌어. 약은 몸에 안 좋은 거니까 그냥 본인이 알아서 스탑하셔. 그러면 다시 도시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근데 혈압도 그렇게 되면 위험해요. 리바운드 하이퍼텐션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리바운드 뭐야? 공을 쳤을 때 다시 되튀어 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교육이 중요합니다. 혈압이 덜 조절되더라도 약은 덜 쓸수록 좋다. 이런 또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환자들이 먼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교육을 하는 게 좋아. 응? 아셨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다운 테라피라고 얘기하는데, 자, after 1 year of hypertension control. 자, 적어도 1년은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1년 동안 혈압이 잘 컨트롤 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시작해서 1년이 아니라 먹기 시작해서 이제 혈압이 컨트롤 된다라고 하는 정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약을 먹기 시작해서 한 달이 됐어. 한 달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혈압이 조절이 됐어. 그럼 그렇게 해서 1년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아까 JNC, AC 얘기했죠? 약물 용량을 줄이는 거. 즉 감량이 고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봅시다. 최소 6개월 이상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정상 유지 시에 감량을 고려하는데요. 5 내지 10%가량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혈압을 내내 측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 먹고 있는 동안에 환자들이 집에 혈압 기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즘 얼마 안 해. 굉장히 대중화가 돼서 환자한테 매일 하라고 하고, 또 강조해야 될 거. 약 먹는 동안에 정말 감약이 하고 싶으면, 그리고 이벤추얼리 1년 있다 휴학을 하고, 휴학이란다. 휴약. 여러분들 좋아하는 휴약을 할 생각이면 생활습관 개선을 철저히 하라고. 예, 그럼 약물의 효과를 더 증대시켜 주거든요. 약물의 효과를 증대시켜 준다는 얘기는 혈압을 더 낮춰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정상 유지를 한다. 감약을 고려하고요. 근데 잘 유지를 했어. 그러면 1년이 되었을 때 스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휴약하고 있는 동안이나 감약하고 있는 동안에 혈압은 계속해서 관찰해야 된다. 무슨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 그날 갑자기 혈압이 잘 컨트롤했는데 그날 180까지 올라갔어. 그럼 당장 혈압약 먹어줘야 되는 거죠. 예. 자, JNC7에 대한 몇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50세가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혈압 중에서도 SBP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나? 네, 요거 잠깐 보여줄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측은 시스톨리 얘기하는 거고 좌측은 다이아스톨리예요. 그리고 가끔 일반인들 보면 혈압 얘기할 때 120, 80, 120에 80 이렇게 시스톨리 먼저 얘기하고 다이아스톨리 얘기해 줘야 되는데 다이아스톨리 먼저 하고 시스톨리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일관되게 먼저 높은 거 먼저 그 다음에 낮은 거
왜 혈압 측정할 때도 높은 거 먼저 나오잖아. 근데 왜 굳이 그렇게들 표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 130에 80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기 바래요. 자, 우측을 보세요. 사망률이 휙 올라가네. 그치? 그치? 어머. 자, 보세요. 120에서 160까지 올라가니까 모텔러티 레이시 확 올라가요. 그쵸? 근데 다이아스톨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정상이었다가 점점 올라가니까 보세요. 팍팍 올라가죠? 네, 거의 여기서는 더블업이 되는데 시스톨리에 비하면 그래도 여기는 그레이주얼하게 올라가는 거지만 이 시스톨리는 140에 159까지였을 때 거의 2배 이상 정상보다 갑자기 더블업 되더니 여기서는 휙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50세 이상이 넘어가면 다이아스톨리보다 SBP가 올라가는 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디 갔지? 마우스가? 마우스? 이게 아마추어라서 이래요. 제가 방송인이 아니니까. 자, 다시 일로 들어와서 여러분, 제가 그때 대사증후군 얘기할 때 정상 범위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정상 범위 얘기했죠. 그래서 그 정상 범위 중에 upper 레벨에 속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를 do something, 뭔가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결국은 progress to disease로 develop to have hypertension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JNC7이 했던 게 뭐냐면 바로 pre-hypertensive stage를 설정한 거예요. 예, 정상이지만 예를 들어서 140부터 우리가 고혈압 스테이지 1이라고 하면 내가 135야. 오늘 의사한테 갔는데 정상이야 땡큐가 아니라 나 얼마 있다가 고혈압 되겠구나. 그럼 do something.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거든. 여러분 너무 약주할 필요 없어요. 약을 먹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생활습관 개선을 철저히 해서 다시 back to safe blood pressure range로 다시 리그레스 시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프리하이퍼텐션 120에서 139까지고요. 80에서 다이아스톨리는 89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정상이면 하지 말까? 저 혈압 매우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이어도 하라는 얘기예요. 프리하이퍼텐션부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고혈압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약 먹으니까 안 해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예. 자, 또 JNC7도 8하고 일관되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drug of choice equal thiazide 계통의 이뇨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의 경우에 심하지 않은 고혈압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다이아자이드 쓸 수 있고요. 병용할 때에도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다이아자이드 플러스 뭐 칼슘체럼 블락거라던가 ARB, ACE 이니비터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수 상황에서 특정 약제 다시 복습합니다. 아까 특수 상황 컴펠링 인디케이터 뭐라 그랬죠? CKD, 뭐 당뇨 이런 거. 그때는 대표적으로 당뇨 환자다 ACE 이니비터 생각해 주라는 얘기고요. 강한 목표 성취. 목표했던 것보다 블러드 프레셔가 여전히 20에서 10이 높아. 그럼 어떻게? 다이아자이드 들어가 있는 병용요법 하라는 얘기예요. 자, 약물 치료 개시에 항상 처음부터 빡세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약은 저용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트레이트 한다는 얘기. 타이트레이트 업.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또 올려주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체인지는 유지해라. 자, 스페셜 하이퍼텐션이라는 개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Isolated Systolic Hypertension. 여러분, DBP는 90 미만인데 SBP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 들수록 이런 게 생깁니다. 왜 생겨? 아까 우리 혈관 탄력성 얘기했죠.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생기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슈도 하이퍼텐션 이런 것도
종종 있고요. 또 임신 때문에 임신 말기에 체중 웨이게인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임신으로 말미암은 하이퍼텐션도 약 10% 정도 발생 가능합니다. 또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션 뭐냐면 고혈압인데 여전히 과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말 잘 안 듣는 하이퍼텐션이에요. 레지스턴스가 생기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이뇨제 치료가 부적절했거나 혹은 약물 용량이 부적절했거나 이럴 경우에 또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세컨더리 하이퍼텐션 다른 건강 문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규명 가능하고 교정 가능한 그런 언더라인 커즈가 해결이 되면 같이 혈압도 개선. 자, 하이퍼텐션 크라이시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응급실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말리그넌트 하이퍼텐션이라고도 불러요. 자, 얘는 시스톨릭 NO예요. 시스톨릭 하나만 그럴 수도 있고 시스톨리와 다이아스톨리 두 개 다 갑자기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합병증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sudden rapid elevation in blood pressure거든요. 그러니까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속한 치료가 아주 필요하고 1 hour 이내에 치료가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blood pressure 180에 120 이상인 경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타겟 오르간 주요 장기에 가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빨리 낮춰주는데 기억해야 될 거 갑자기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듯이 휙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는 허혈이 생겨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First hour 트리트먼트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over 1 hour 동안 혈압의 25%만 낮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낮춰집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에 160에 100까지 낮춰주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보려면 클로즈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ICU 같은 데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왜?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며칠에 걸쳐서 정상 범위까지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약을 중단했을 때 그리고 하이퍼텐션이 평소에 잘 컨트롤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어떤 언셋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증상은 갑자기 생긴다는 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때 나타나는 증상들 눈이 블러리해지는 일들이 흔하고요. 아까도 이런 증상 나왔었죠. 눈을 들여다보면 페필 에데마, 유두부종이라고 번역을 하나요? 예. 그래서 이 눈이 손상이 되는 일이 종종 있고요. 뭐 혈압 측정해 보면 180에 120이 이상인 경우고 뭐 헤데익 등등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리고 고위험군은 주로 30세에서 50세 흑인 그리고 임산부들 그래서 프리에클램지아 이런 거 있을 경우에 또 콜라겐이나 신장 질환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IV로 줍니다, 여러분. 즉각 효과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베조다일레이러들이 제일 먼저 쓰이고요. 이 경우는 다 펌프 있죠, IV 펌프. 이제 펌프 아나? IV 펌프에 장치를 걸어서 아주 정확한 양으로 주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혈압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약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봐 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쓰이는 약제가 소디움 나이트로프로사이드, 나이프라이드라는 약이 대표적이고요. 또 나이카르디파인 등등의 약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트로글라이세린도 낮춰주는 그런 약이 되고요. 혈압을 측정하는 거 외에도 중요한 거 혈압을 보면서 아까 왜 너무 빨리 낮춰주면 안 되랬죠? 타이트레이트 해야 돼요. 그래서 펌프를 사용해서 IV에 주입되는 속도를 조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 때 rapid change는 rapid reduction은 피해야 된다. 예. 그리고 환자들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불안 감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 혈압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치료의 목표.
갑자기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6시간 동안에 이렇게 낮출 거고 처음에는 이 정도 낮추고 뭐 이런 계획을 같이 공유해 주면 좋겠죠. 예. 그러면 불안이 낮춰져야 어떻게 혈압이 더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자, 그 다음 팔로우업은 어떻게 할까? 올간 데미지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보통 팔로우업은 노말이에요. 2년 있다 봅시다. 그러면 돼요. 우리나라 국민건강검진처럼. 그쵸? 40세 이상인데 정상이야. 그럼 2년 있다 봅시다. 자, 프리 하이퍼텐션은 1년 있다 보면 되고요. 아직 정상이니까. 그쵸? 근데 가만 냅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잘했는지 확인할 게 1년 있다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 1은 2달 있다. 다시 만나서 혈압 확인하고 예. 치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저 같으면 환자한테 숙제를 시키겠어요. 혈압을 매일 아침에 측정해서 적어갖고 오라고. 그쵸? 예.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혈압 아까 뭐라 그랬어? 한 달 있다가 평가한다 그랬지? 개선이 되지 않았으면 연락하라고. 응? 해줘야 되겠죠? 자, 스테이지 2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높은 혈압 있잖아. 160에 90이 넘는 거니까. 아니, 160에 100이 넘는 경우이니까 그때에는 한 달 있다가 다시 반드시 만나야 돼요. 아셨죠? 예. 반응이 없네. 알겠지? 그래서 이 팔로우업 하는 가이드라인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이제 노인 문제 잠깐 얘기할게요. 노인들한테 많다 그랬잖아. 아까 뭐라 그랬지? 70세 이상은 4분 중에 3분이 다 고혈압인 거야. 그분들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또 우리나라 분들은 정이 많아서 그런지 내 약 좋으니까 너도 먹어볼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이야.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약을 아껴서 반으로 또 쪼개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교육이 참 많이 중요해. 아까 뭐라 그랬지? 부적절한 도즈, 용량이 부적절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나타나는 그 뭐라지?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효과적인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디자이어블 드러그오브 초이스는 이미 제가 언급을 했고요. 노인분들한테서 잘 나타나는 게 어드히어런스의 문제예요. 넌 컴플라이언스라는 말은 저는 별로 쓰고 싶지가 않은데 어쨌든 치료 지시 이행을 잘 못하시는 게 큰 문제예요. 물론 이제 요즘 의료진들의 나이가 젊으니까 그쵸? 요즘은 고령화 시대니까 80, 90대 노인들이 30대 의사나 간호사의 말이 손주보다도 어리거든. 별로 권위 있게 들리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쩌면 세컨더리 문제고 먼저는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우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나이에 잘 안 들려. 그리고 눈도 나빠. 약물 이름도 잘 안 보여. 엉뚱한 약 드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고요. 잘 까먹어요. 예. 그리고 또 오락가락 하는 거야. 내가 먹었나 뭐였나. 그래서 요즘은 뭐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나왔어.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될 약들을 이 용기에 요일별로 다 넣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까먹는 거야. 그래서 정말 노인분들을 상대하는 간호사들은 인내심도 많아야 되고 근데 제 걱정이 뭔지 아세요? 요즘 다 핵가족화 시대고 이러다 보니 노인분들하고 같이 살아본 경험이 있으면 참 괜찮아.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의료진도 이해가 부족하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더더욱 환자가 소통하고 싶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참 여러분들 인성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자, 또 그런가 하면 약국에 가야 되는데 혹은 의사를 만나러 가서 약을 다 먹어서 이제 재처방, 리필을 해야 되는데 걷기가 힘들다던가 요즘 독거노인도 많잖아.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약이 떨어지고도 그냥 사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금방 돌아서만 까먹으신다 하면 여러분들 가족을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거나 같이 사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 환자한테 그래도 이 환자가 우리 딸 말은 내가 잘 듣지. 왜? 나를 잘 돌봐주니까. 이렇게 믿고 신임하는 가족을 반드시 오라고 해서 같이 교육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계속 엄마 우리 약 먹었어? 확인해주고 같이 살지 않더라도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돈, 재정 문제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이런 치료 지시 이행이 본의 아니게 돈이 없어서 약을 살 돈, 그래서 처방할 때 이 의료진들이 환자의 재정 상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좀 더 싼 약, 보험이 커버가 되는 약.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임상이 있다 보면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지.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처방해 줄 때에 혹은 처방을 저를 바꿔보는 그런 거 할 때에도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노인분들한테 또 합병증 다른 그 동반 질환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저소득층일수록 여러 가지로 더 어렵더라.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nurses, we can make differences. 그쵸? 자, 환자들 아까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했는데 자기가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스크리닝을 받게 해야죠. 선별검사.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베이스라인 다 알고 있지? 기본과학 시간에 다 측정해봤죠? 자, 그래서 자기 베이스라인 알고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자기 혈압을 체크해보는 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크리닝 해줘서 그 다음부터 관리가 필요하면 이제 관리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진단도 안 받았기 때문에 처방도 없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약을 복용한다, 그러니까 처방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게 정말 큰 문제다. 그래도 이 이행률이 뭐 27%만 지금 조절을 약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 이 레이시 그래도 고혈압은 다른 질환보다는 조금 나아요. 하도 이게 너무 알려진 질환이다 보니까 조금 나아요. 이제 한 30대 후반이나 한 40대 초반 정도 한 뭐 38% 최근에 어느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나아진 거야. 근데 여전히 제가 볼 땐 낮은 거죠. 그쵸? 자, 환자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이행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데 그 실태 조사한 게 있어요. 절반 이상이 1년 만에 복용을 중단한대요. 이유는 차도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대체의학을 선호하셔서 양약이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한방이 최고야. 그래서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방은 여러분 약의 용량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선호도 아까 얘기했지 헬스 빌리프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해요. 먼저 알고 정보를 주시는 게 좋지 획일화된 교육은 여러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환자가 뭘 알고 있는지 어떤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잘못된 신념은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주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또 부작용 때문에 약 효과보다 부작용이 싫어서 그래서 안 먹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약물 교육할 때 함부로 약을 스탑해서는 안 된다. 아까 감약, 휴약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처방된 약은 일단 계속해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혈압이 컨트롤 될 때까지 목표가 있는 거거든. 그때까지는 멈추면 안 되고 계속 먹고 부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해라. 그러면 그거에 적절한 매니지를 해주는데 많은 경우 부작용 나오면 스탑해버리는 거야. 자, 사이드 이펙트 흔히 기립성 저혈압 많이 호소하세요. 그리고 이전과 다른 증상들이 있다면 그건 보통 약을 새로 먹기 시작하면서 1, 2주 내에 생기거든요. 몸이 약에 적응하느라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부작용인지 약물에 적응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건지 계속 가는 건지 여러분들이 미리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주 만에 그냥 스탑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건 아니거든요. 또 정도 차이도 사람마다 달라. 심한 부작용이면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 약물을 다른 걸로 바꿔준다던가 용량을 줄여준다던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대상자들의 이행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